당신 남편 이제 수술 못합니다. 에든버러 왕립병원 의료진이 55세 심장외과 과장의 아내에게 통보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손가락 혈관이 얼어붙는 병,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는 수술실로 돌아왔습니다. 떨림 없는 손으로.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한 겁니까? 72시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스코틀랜드 5개 병원이 같은 바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바닥엔 뭐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영국 의료계를 무너뜨린 한국 온돌의 충격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이언 맥그리거입니다. 에든버러 왕립병원 심장외과 과장으로 30년간 일해왔습니다. 글래스고 의대를 나와 레지던트 6년, 전문의 과정 4년을 거쳐 이곳 과장이 된 지 14년째입니다. 제 손으로 3,200명의 심장을 고쳤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판막 치환술, 심장 이식까지. 제 손은 생명을 다루는 도구였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대병원과 우리 병원의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 저는 심장외과 대표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박준영 교수를 만났죠. 그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실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술적으로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그날 아침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수술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62세 남성 환자, 관상동맥 3곳이 막힌 상태. 우회술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일상이었죠. 오전 9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을 씻고 장갑을 끼는데 오른손 끝이 차가웠습니다. 11월 에든버러 기온은 영상 3도. 병원 복도는 더 추웠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은 항상 따뜻하니까요. 오전 10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환자가 마취됐고 가슴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혈관을 확인했죠. 막힌 부위가 보였습니다. 메스를 들고 정확한 위치에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30년 경험이 손끝에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혈관 우회로를 만들고 봉합했습니다. 레지던트들이 제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11시 20분. 두 번째 혈관으로 넘어갔습니다. 메스를 들어 올리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른손 검지 끝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무감각했죠. 마치 마취된 것처럼. 손을 멈췄습니다. 검지를 움직여봤습니다.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없었어요. 메스를 쥔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옆에 선 레지던트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잠깐만.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장갑 속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떨림이 시작됐습니다.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처음엔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10초가 지나자 심해졌습니다. 메스를 쥔 손이 흔들렸습니다. 환자 심장 위에서 제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죠. 김 교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어서 해주세요. 예. 과장님. 손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김민준이 재빨리 자리를 바꿨습니다. 저는 메스를 내려놓고 수술대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술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오른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이 창백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로서 즉시 알았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혈관 수축으로 손끝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 추위가 주요 원인이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게 일어날 리 없었으니까요. 벽에 기댔습니다. 오른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혈류를 돌리려고요.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하얗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김민준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수술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고생했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님이 찾으십니다. 지금 병원장실로 오시래요. 오후 2시 병원장실. 병원장 제임스 테일러와 의료부장 앤드류 맥도날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연, 안께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손 상태가 어떤가? 좀 나아졌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전히 감각이 둔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주게. 수술 중에 이런 증상이 온 게 처음인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간헐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는 처음입니다. 병원장과 의료부장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연, 자네를 류마티스 내과에 보낼 걸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레이노 증후군으로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당분간 수술 집도는 보류하는 게 좋겠네.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당분간 수술 보류. 30년 외과의에게 이보다 잔인한 말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만약 사라지지 않는다면요? 병원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 페이오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요? 당분간 수술 못해. 손 문제 때문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뭐래요? 레이노 증후군 같대. 정밀 검사 받아봐야 한대. 치료는? 아직 모르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 페이오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30년간 생명을 살린 손. 이제 환자를 만질 수조차 없는 손. 다음 날 류마티스 내과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확진. 의사는 혈관 확장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죠. 따뜻한 곳으로 이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코틀랜드 겨울은 이 병의 최악의 환경이거든요. 이주. 에든버러를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환자들을, 제 병원을, 30년 경력을 버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한 2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진만 돌고 레지던트들 수술을 지켜봤습니다.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준영. 서울대병원 심장외과 교수. 이연, 오랜만이네. 2025년 1월에 서울에서 국제외과학회가 열려. 자네도 올 수 있나? 학회 끝나고 우리 집에 들러. 자네 손 얘기 들었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고? 한국 민간요법 같은 걸 말하는 건가?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잃을 게 뭐가 더 있나?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2024년 12월 첫째 주.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레지던트들의 수술을 지켜보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이 된 지 3주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을 체크했습니다. 혈관 확장제를 먹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실내에서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면 5분 만에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에든버러 12월 기온은 영상 1도. 제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병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병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연, 안께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 상태에 대해 이사회와 논의했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의료진 모두가 자네를 존경하네. 30년간 최고의 외과의였어. 하지만, 그 하지만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야. 자네도 알겠지. 지금 상태로는 수술실 복귀가 어려워 보이네. 혈관 확장제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3주가 지났네.
그리고 스코틀랜드 겨울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4개월은 더 추워질 거고. 제가 떠나길 원하시는 겁니까?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기 은퇴 패키지를 준비했네. 명예롭게 떠날 수 있도록. 연금도 최대한 보장하고. 조기 은퇴. 55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에 답을 주게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페이오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스페인으로 이사 가요. 페이오나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요. 55세에 새로 시작한다고요?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그럼 어쩌겠어요? 여기 있으면 당신 손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30년간 받은 상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의 외과 의상, 우수 의료진상,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 이제 다 과거가 되는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박준영 교수의 이메일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연, 1월 서울국제외과학회에 올 수 있나? 학회 끝나고 우리 집에 들러. 자네 손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침술? 한약? 한국민간요법? 하지만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잃을 게 뭐가 더 있나?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갈게. 1월 학회 일정 보내줘. 다음 날 아침 박준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학회야. 18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하룻밤만 묵고 가. 믿어봐, 이연. 자네 손에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저는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에든버러에서 서울까지 직항은 없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경유편이었죠. 총 비행시간 14시간. 페이오나가 반대했습니다. 14시간 비행이요? 당신 손 상태로?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라니 무슨 소리예요? 한국 민간요법을 믿는 거예요?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의사야. 서울대병원 교수고. 민간요법을 권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뭘 권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봐야 알 거 아니야. 페이오나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빛을 봤겠죠. 절박함을. 12월 중순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2주 더 시간을 주십시오. 1월에 서울 학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1월 말까지 기다리지.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에든버러는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손이 얼어붙었으니까요. 12월 31일 새해 전야. 페이오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에든버러 성의 불꽃놀이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새해 소원이 뭐예요? 페이오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봤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수술하는 거. 이루어질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2025년 1월 14일. 저는 에든버러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행 비행기가 1시간 후 출발이었습니다. 페이오나가 배웅 나왔습니다. 조심해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마요. 알아. 만약.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안 되면 그냥 받아들여요. 우리 스페인 가요. 같이 새로 시작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30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고마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런던까지 1시간 20분. 그리고 런던에서 서울까지 11시간 40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런던 히드로에서 환승을 기다리며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14시간 비행해서 한국 민간요법이나 체험하러 가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 인천행 K908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11시간 40분 후 제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내 온도는 22도. 따뜻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다가왔습니다. 식사 선택하시겠어요? 비빔밥과 스테이크 중에서요. 비빔밥 주세요. 10년 전 서울에서 먹었던 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준영과 함께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죠. 그가 말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따뜻해야 제맛이야. 차가우면 안 돼. 식사가 나왔습니다. 비빔밥을 비볐습니다.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내가 따뜻해서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온도. 제 손 문제는 온도였습니다. 따뜻하면 괜찮고 추우면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박준영이 말한 도움이 될 것도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비행기는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11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9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간 40분의 비행이 끝났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습니다. 박준영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보더니 악수 대신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에든버러보다 더 추웠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5분도 안 돼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의 차는 공항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시트 히터도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차들은 추위에 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겨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눈은 없었지만 하늘이 잿빛이었고 나무들은 앙상했습니다. 박준영은 제 손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 중 손떨림, 레이노 증후군 진단, 혈관 확장제 복용, 그리고 병원의 조기 은퇴 권고까지.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강은 넓고 잔잔했습니다. 강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강남에 진입했습니다. 빌딩 숲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에든버러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차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타워 팰리스라는 이름의 단지였습니다. 3개의 고층 건물이 서 있었고 각각 60층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준영의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카펫이 깔린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준영이 비밀번호를 눌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구두끈을 푸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허리를 숙이고 천천히 구두끈을 풀었습니다. 1분쯤 걸렸습니다. 박준영은 기다려줬습니다. 구두를 벗었습니다.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함이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마치 전기장판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장판은 없었습니다. 바닥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현관 바닥 전체가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준영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서 바닥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5,000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사용해온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5년 인생에서 따뜻한 바닥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든버러 집도 병원도 어디든 바닥은 항상 차갑거나 상온이었습니다. 난방은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나 천장의 덕트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직접 따뜻한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11시간 비행으로 차갑게 식었던 발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통창이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준영이 소파를 권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선택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30년 외과의 생활에서 늘 서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서서 했고 진료는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바닥에 앉는 건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손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으로 바닥을 만졌습니다. 나무 마루였습니다. 매끄러웠고 따뜻했습니다. 박준영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녹차였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손으로. 떨림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10분쯤 앉아 있었을 뿐인데 손이 안정됐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식이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식탁이 아니라 바닥에 놓인 낮은 테이블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집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30년 외과의 습관으로 제 손을 관찰했습니다. 손가락 색깔이 정상이었습니다.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손등의 혈관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식사 후 박준영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원리를.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에서 나오는 열이 복사열 방식으로 공간을 데운다고 했습니다. 일반 난방처럼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우고 그 바닥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발바닥과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특히 말초혈관 질환이나 레이노 증후군 같은 경우에 온열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온돌을 활용한 물리치료를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닥 난방이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제 손이 증거였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떨리던 손이 지금은 안정돼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영과 대화하며 차를 마시며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감각도 정상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봤습니다. 정밀한 동작도 가능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박준영의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도 있었고 무릎을 세우고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편한 자세를 찾았습니다. 식사 후 박준영이 말했습니다. 객실을 안내하겠다고.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바닥도 따뜻했습니다. 발걸음이 편안했습니다.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고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박준영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을 바닥에 댔습니다. 온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목까지 머리까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천장.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완됐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장을 향해.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답일까? 이 따뜻한 바닥이? 밤 10시쯤 침대로 옮겼습니다. 바닥에 1시간 넘게 누워 있었더니 몸이 너무 이완됐습니다. 침대는 부드러웠지만 발은 여전히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에든버러에서 가져온 두꺼운 파자마는 필요 없었습니다. 방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얇은 티셔츠로 충분했습니다. 이불도 두껍지 않았습니다. 바닥의 열기가 방 전체를 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든버러 집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바닥은 차갑고 공기만 따뜻했습니다. 두꺼운 이불이 필요했고 수면 양말도 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바닥 자체가 열원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한 바닥 위에서 보냈습니다. 손가락 떨림이 없었고 손끝 감각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레이노 증후군은 온도에 민감한 질환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든버러 집도 실내 온도는 20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떨림은 계속됐습니다. 여기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차이는 바닥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발바닥과 다리의 혈관이 확장되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혈류가 증가하고 손끝까지 가는 동맥 혈류도 증가합니다. 온돌은 하체부터 데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깼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이후 밤에 자주 깼습니다. 손이 저려서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깬 겁니다. 손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여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경직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화장실로 갔습니다. 복도 바닥도 따뜻했고 화장실 타일도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2달 전의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이번엔 바닥에 누웠습니다. 등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30년간 수술실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던 척추가 바닥에 닿으며 이완됐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바닥 위에서. 오전 7시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외과의의 습관이었습니다. 목, 어깨, 허리 모두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손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 속에서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들이 분홍빛이었습니다. 하나씩 움직여봤습니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정밀 동작 테스트를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술할 때 바늘을 잡는 크기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준영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박준영이 제안했습니다. 하루 더 묵고 가라고. 학회는 내일이니까 오늘은 쉬라고. 온돌 효과를 더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오전 내내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수술 스케줄 보고였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제 것이었던 수술들. 지금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타이핑이 정확했습니다. 손가락들이 제 의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수술실로. 점심 후 낮잠을 잤습니다.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통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온돌의 따뜻함과 햇살이 겹쳤습니다. 2시간쯤 깊이 잤습니다.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 박준영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의 온돌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온열 효과가 말초혈관 질환 환자의 혈액순환을 38% 개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개월간 50명의 데이터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38%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제 손도 그만큼 나아진 걸까요? 밤이 됐습니다. 2번째 밤이었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바닥에 누웠습니다.
침대를 건너뛰었습니다. 카펫 위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척추가 바닥에 닿으며 완전히 이완됐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놨습니다. 호흡에 따라 손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상태가 유지될까?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까?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부터 확인했습니다. 외과의의 본능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틀 연속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55세 몸이 바닥에서 자는 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했던 루틴이었습니다. 수술 전 손 상태 체크. 손가락 끝 색깔을 봤습니다. 건강한 분홍색이었습니다. 손톱을 눌렀다 놓았습니다. 모세혈관 재충전 시간이 2초 이내였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번 반복했습니다. 피로감이 없었습니다. 정밀 동작 테스트를 했습니다. 검지와 엄지로 동전 크기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작은 원도 만들었습니다. 5mm 직경. 수술용 바늘 구멍 크기였습니다. 떨림 없이 유지됐습니다. 박준영과 아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고 싶다고. 온돌 연구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전화 한 통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강남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1월 서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영하 5도. 하지만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시트 히터와 히터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활의학과 김소영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온돌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온돌을 활용한 물리치료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관절염, 만성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결과는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치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10평 정도의 방이었습니다. 바닥 전체가 나무마루였고 환자 4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박준영 집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김소영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바닥 온도는 섭씨 28도로 유지한다고. 체온보다 약간 낮지만 지속적인 온열 효과를 준다고 했습니다. 환자 1명과 이야기했습니다. 67세 남성이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3개월간 이곳에서 하루 2시간씩 치료받았다고. 이제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김소영 교수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온돌 치료 전후의 혈류량 변화였습니다. 평균 38% 증가. 논문에서 본 숫자였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통증 지수 감소율. 6개월 치료 후 평균 45% 감소. 관절 가동 범위 개선율. 평균 32% 증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들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환자는 몇 명이나 치료받았냐고.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12명이라고. 그중 9명이 증상 호전을 보였다고. 75%의 성공률이라고 했습니다. 치료 기간을 물었습니다. 평균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회. 총 120시간 정도의 온열 노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떤 환자는 한 달 만에 좋아졌다고. 1시간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환자들과 대화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돌이 삶을 바꿨다고. 통증에서 해방됐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수술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후에 국제외과학회가 열리는 코엑스로 갔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세미나실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과 의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온돌 생각뿐이었습니다. 72시간. 사흘간 따뜻한 바닥 위에서 지냈습니다. 제 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에 박준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작이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따뜻한 바닥을 밟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준영에게 말했습니다. 하루 더 있고 싶다고. 학회는 이틀 더 남았으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는 만큼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에든버러 병원장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일주일 더 서울에 머물겠다고. 중요한 의학 연구를 참관하고 있다고. 1월 말에 돌아가겠다고 썼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병원장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결정하라고. 조기 은퇴 패키지는 2월까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은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수술실로 돌아갈 것인가. 손을 봤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위에 놓인 손을. 72시간 전만 해도 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을 더 있겠다고. 온돌의 효과를 완전히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진짜라면 에든버러로 가져가겠다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셋째 밤이었습니다. 이제 침대보다 바닥이 편했습니다. 등과 다리가 따뜻한 면에 닿으며 긴장이 풀렸습니다. 잠들기 전 양손을 천장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봤습니다. 30년간 생명을 살렸던 손. 2달간 쓸모없었던 손. 그리고 72시간 만에 되살아난 손.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따뜻함 속에서 잠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의 8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눈을 뜨고 손을 확인하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 이제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손 상태는 계속 좋았습니다. 단 한 번도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손끝이 창백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따뜻한 바닥 위에서 지낸 결과였습니다. 박준영이 제안했습니다. 에든버러로 돌아가기 전에 온돌 시공업체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영국에 설치가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오후에 강남의 한 사무실로 갔습니다. 온돌 시공 전문 업체였습니다. 대표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30년간 온돌만 설치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최근엔 유럽에도 시공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시공 사례를 물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5건, 프랑스 파리에 3건, 영국 런던에 2건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비용을 물었습니다. 에든버러 제 집 기준으로 견적을 내봤습니다. 200제곱미터 주택, 침실 2개와 거실.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파운드로 환산하면 1만 8천 파운드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물었습니다. 2주라고 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고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고 다시 마루를 까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보일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시공 과정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명함도 받았습니다. 결정하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페이오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제 손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가까이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바닥, 혈액순환, 서울대병원 연구 데이터까지.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냐고. 1만 8천 파운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수술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30년 경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값싼 거라고 했습니다. 1월 25일 에든버러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2월 1일 출발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을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대병원 온돌치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소영 교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았습니다. 때로는 누웠습니다. 2시간씩 보냈습니다.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던 노인이 이제는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절뚝거리던 여성이 이제는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데이터도 봤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제 손을 촬영했습니다. 2주 전 에든버러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손가락 끝 온도가 평균 4도 상승했습니다.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증거였습니다. 2월 1일 아침이 왔습니다. 출국 날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방 안에 온돌 시공업체 명함과 카탈로그가 들어있었습니다. 결심은 이미 했습니다. 박준영이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에든버러에 온돌을 설치하면 연락하라고. 영국 최초의 온돌 외과의가 될 거라고 농담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2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을. 안정적이었습니다. 2주간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 40분의 여정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기내 온도는 22도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간의 서울 체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비행 중간에 손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에든버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상태가 유지될까? 11시간이 지났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을 기다리며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시작되는 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항 안이었지만 추웠습니다. 난방이 약했습니다. 영국의 겨울이었습니다. 에든버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시간 20분 비행이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에든버러 공항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2월 초 에든버러. 영상 2도. 페이오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온돌업체에 연락하겠다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페이오나가 물었습니다. 지금 손 상태는 어떠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서울에서처럼은 아니지만 괜찮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도 따뜻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든버러의 추위가 차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로.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2주간 따뜻한 바닥에 익숙해진 발에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만 따뜻했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양말을 신었습니다. 두 겹을.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손이 어떻게 될까? 다시 떨리기 시작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온돌 공사는 반드시 하겠다고. 2주간의 경험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창백했고 약간의 경직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증상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온돌 시공업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에든버러 주소와 집 평면도를 첨부했습니다. 영국 시공이 가능한지,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6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시차 때문이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국 파트너 업체가 있다고. 런던 기반이지만 에든버러까지 출장 온다고 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견적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19,500파운드. 서울에서 들었던 것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영국 인건비와 출장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3주. 바닥 구조가 한국과 달라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페이오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견적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제 손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시공팀이 2월 15일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2주가 남았습니다. 그 2주 동안 손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2주 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서울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좋았다고. 의학 연구를 많이 봤다고. 손 상태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걸. 마지막 출근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장실에 들렀습니다. 제임스 테일러 병원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울 학회는 유익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병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온돌, 혈액순환 개선, 손 떨림 감소. 그리고 집에 온돌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바닥 난방이 레이노 증후군을 치료한다고. 의학적 근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연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38% 혈류 개선, 75% 성공률. 병원장이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월 말까지 기다리겠다고. 온돌 설치 후 효과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최종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2월 15일이 왔습니다. 시공팀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감독 1명과 영국인 작업자 3명이었습니다. 트럭에는 자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온수 파이프, 단열재, 마루판들이었습니다. 첫날은 바닥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침실과 거실의 마루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200년 된 집의 바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배관이었습니다. 보일러와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파이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순환했습니다. 감독이 적외선 온도계로 바닥 온도를 쟀습니다. 고르게 분포됐다고 했습니다. 마루판을 까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특수 마루였습니다. 열전도율이 높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오크였습니다. 하나하나 정밀하게 맞춰 깔았습니다. 3주째가 됐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감독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방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균일했습니다. 보일러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바닥 온도 28도로 맞췄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올라섰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집 바닥을 맨발로 밟았습니다. 따뜻함이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페이오나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표정이었습니다. 40년간 이 집에 살았지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온기를 전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역시 따뜻했습니다. 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전체가 바닥부터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온돌 위에서 잤습니다. 에든버러 집에서 200년 된 집이 한국의 5000년 기술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손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만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 색깔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손을 체크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떨림이 줄었습니다.
경직도 완화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손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서울에서처럼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온돌 설치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을 테스트했습니다. 정밀 동작이 가능했습니다. 떨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손 상태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장실에서 시연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작은 물건들을 집었습니다. 병원장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의료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손 상태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검사했습니다. 혈류량을 쟀습니다. 3개월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 복귀 허가. 단 단순 수술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심장 수술은 3개월 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3월 20일. 5개월 만에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단순 정맥류 수술이었습니다. 1시간 예정이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메스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절개, 박리, 결찰, 봉합.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손끝에 살아났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술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왔다고. 제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날 저녁 페이오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했다고. 성공적이었다고. 그녀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200년 된 집의 바닥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에든버러 외과의를 되살렸습니다. 2025년 6월. 온돌 설치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수술실로 복귀했습니다. 단순 수술을 넘어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손떨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손이 되돌아왔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5개월 전 은퇴를 앞뒀던 외과의가 이제는 일주일에 5건의 수술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온돌이라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바닥 난방이 수술 실력을 되살렸다고. 미신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제 손이 증거였습니다.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논문을 공유했습니다. 재활의학과 덩컨 맥케이 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의사였습니다. 그도 손가락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제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덩컨이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닥을 밟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거실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떠나기 전 그가 물었습니다. 시공업체 연락처를 달라고. 일주일 후 그도 온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택 침실과 서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든버러 왕립병원 의사 2명이 집에 온돌을 설치했다고. 동양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고.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7월 초 글래스고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캐서린 머레이 교수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 의사였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환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든버러에서 글래스고까지 차로 1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글래스고로 갔습니다. 캐서린 교수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제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울 방문, 온돌 체험, 에든버러 설치, 수술 복귀까지. 그녀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많았습니다. 설치 비용, 공사 기간, 효과 발현 시간.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결정했습니다. 온돌을 설치하겠다고. 8월이었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BMJ 스코틀랜드 지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례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 외과의의 온돌 치료 사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집에 왔습니다. 온돌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제 모습, 수술하는 장면, 집의 온돌 시스템. 한 달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4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의료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환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관절염, 레이노 증후군, 만성 통증 환자들이었습니다. 9월 에든버러 왕립병원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온열 치료와 혈액순환이었습니다. 제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모였습니다. 제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데이터도 공유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NHS 병원에 적용 가능한가였습니다. 10월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래스고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온돌 병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서린 머레이 교수가 주도했습니다. 2개의 병실에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말초혈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11월 던디 대학병원도 참여했습니다. 온돌 병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버딘 왕립병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버네스 병원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NHS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열 치료 연구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5개 병원, 총 10개 온돌 병실, 1년간 200명의 환자 데이터 수집, 예산 50만 파운드가 배정됐습니다. 12월 초 BBC 스코틀랜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왔습니다. 온돌이 바꾼 스코틀랜드 의료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 집에서,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글래스고 병원의 온돌 병실도 촬영했습니다. 환자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70대 관절염 환자가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손주를 안을 수 있게 됐다고. 2026년 1월, 정확히 1년 후였습니다. 서울을 다녀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글래스고 대학병원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온돌 치료 6개월 후 환자들의 혈류량이 평균 42% 증가했습니다. 통증 지수는 48% 감소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데이터보다 더 좋았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영국 재활의학 저널이었습니다. 제목은 온돌 기반 온열 치료의 말초혈관 질환 개선 효과였습니다. 캐서린 머레이 교수가 주저자였고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2월 BBC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50분 분량이었습니다. 시청자 1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3월 NHS 스코틀랜드가 발표했습니다. 온돌 재활 치료를 시범 보험 적용한다고. 말초혈관 질환, 레이노 증후군, 만성 관절염 환자 대상이었습니다. 처음엔 5개 병원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온돌 시공업체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개인 주택도. 에든버러, 글래스고, 던디, 에버딘, 스코틀랜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4월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채였습니다. 방금 3시간짜리 심장 수술을 마쳤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떨림은 없었습니다. 레지던트가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돌에 대해서였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관절염이 심한데 온돌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을 밟았습니다. 1년 전 설치한 온돌이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거실에서 페이오나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온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오늘 3시간 동안 심장을 수술한 손이었습니다. 떨림 없이 정확하게 생명을 살린 손이었습니다. 1년 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의 따뜻한 바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코틀랜드 5개 도시의 병원에 온돌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NHS가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5천년 지혜가 영국 의료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에든버러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따뜻했습니다. 바닥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